안녕하십니까. 연세여대 명예교수 민성길입니다. 오늘은 동성애 의학 중에 동반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반장애라는 것은 어떤 그 병이 있는데 그 병에 비슷하게 곁들여서 나오는 병이 동반장애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과에서는 이게 흔히 있는데요. 우울증이 있으면 불안장애라는 병 또는 PTSD, 강박증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핵심적인가를 정해서 주 진단을 만들고 이런 곁들여 있는 진단은 동반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반장애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주 증상보다 더 주의를 끌게 될 수도 있죠. 이 이성애자에 비해 동성애자들에게 많은 행동 특성, 동반현상이죠. 동반현상, 행동적으로 동반현상. 이 드라반트라는 분이 2012년도에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유전인자 검사하느라고 했는데 그때 질문했습니다. 동성애자 당신 어떤 그 행동의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길게 만들어서 체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성애자에 비해 동성애자에게 많은 행동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남자의 경우, 게이의 경우에 잘 운다. 이게 잘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답니다. 운동을 적게 하고, 독신이 많고, 여행을 적게 하고, 군대 경험이 적고, 모험심이 적고, 낙관성이 적고, 스트레스가 많고, 냄새 맡는 능력이 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수학 능력이 뒤지고, 성형수술 지방 제거를 많이 하더라. 이거는 이제 여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다 같이 많은 거는 다 모두 병이 많고, 에이즈가 있고, 알레르기가 많고, 요게 이제 그 면역 문제죠. 알레르기가 있고, 간염, 치질, 고혈압 이런 병들이 있고, 또 여자의 경우에는 비만, 술, 담배, 중독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일치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더라 이거죠. 이 동성애자들도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도 이성애를 가끔 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양성애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동성애자인데 이성애도 해요. 그걸 숨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삽니다. 그런 게 애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부인한테 커밍아웃을 해요. 나 사실은 동성애자로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 여자로서는 이제 깜짝 놀랄 일이죠. 하여튼 그렇게 결혼할 경우에 어쨌든 일부일체제적 관계가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장애가 많고, 이제 불안, 양극성 우울증.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약을 많이 먹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 약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안드로겐. 이 남자 동성애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걸 먹으면 근육이 이제 불끈불끈해지죠. 그래서 이게 동성애자 중에 보디빌더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 같은데 동성애자들이 둘이 손잡고 가는 걸 보면 한쪽은 되게 이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몸이 아주 남성형이죠. 보디빌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동반되는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이 정신건강 문제가 왜 있음직한가? 저도 동성애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상당수가 동성애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요, 이 죄책감이 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겠지만, 예를 들면 정신과서를 찾아오는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죄책감이 있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자기도 내면화하는 수가 많아요. 인터널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동성애 차별하고 혐오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러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고, 소위 말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이거는 불가능하고, 부모들이 그렇게 기대할 테니 미안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동성애자가 된 정신적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고나는 것이니까 이런 게 없다고 부인하지만 이런 게 원인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대개 트라우마예요. 그 트라우마가
동성애의 원인이 이제 되지만 이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같이 이런 병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불안이 있으면 대개 또 약물 남용을 합니다. 술을 마시고 마약을 쓰고 그러죠. 그리고 자살 시도하죠. 그러면 이 동성애자가 우울하기도 하고 약물 남용도 하고 자살 시도하는 이런 것이 다 서로 연결돼서 합병증으로 동반장애로 나오죠. 그리고 동성애 행동은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우울증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고립됩니다. 사회를 피해서 말하자면 도망가는 동성애 커뮤니티로 이제 그쪽으로 가죠.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고립이 돼요. 친구 사이나 가족 관계가 틀어지죠. 그러면 이 고립 때문에 외로우니까 이쪽으로 더 몰려가죠.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끄집어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생활을 하는 사이에 이제 고립이 되니까 그 행동 전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자폐증적 경향을 가지게 돼요. 이 자폐증에 대해서 다시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뭐 때문인가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어릴 때 어떤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어릴 때 이 성장하는 과정을 정신성 발달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문제와 섹스에 있어서 발달.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동성애, 이성애로 가지 않고 동성애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자폐증적 경향과 서로 연결시켜서 신경 발달, 뇌 발달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동반 정신장애에 대해서는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서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그 메타 분석을 했더니 이 우울증 불안 장애가 1.5배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이성애자에 비해서 1.5배 많고 자살 시도도 2.5배 물질 남용 1.5배 이 물질 남용의 경우는 레즈비언들이 더 심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성애자들도 인정합니다. 동성애는 정상이지만 근데 이런 게 많으니까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말하기가 동성애는 정상인데 동성애자는 우울증 불안장애 뭐 이런 그 병이 많아요. 그럼 동성애가 이 병 이런 그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면 동성애가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까다롭게 됩니다만 하여튼 동성애가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반 정신장애는 이렇게 많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이 이제 병적이었지만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잘 대응하게 하며 살고 잘 살고 있다. 동성애자들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정신장애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런 점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잘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동성애자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부자도 많고 뛰어난 학자, 뭐 뛰어난 기자, 정치가 뭐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대응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고 본래 퍼스널리티가 이제 그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신장애가 없냐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많은 사람도 포함시켜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정상과 병 사이에 하나의 스펙트럼 상의 이제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킨제이 스케일에서 보듯이 그 어느 중간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심하게 하면 병증이지만 뭐 적절하게 하면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 행동이 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울증을 예를 들면 약간 우울을 할 수도 있고 심하게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우울이 병이냐, 우울증이란 병이냐를 기준을 정할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들은 그냥 우울증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오면 그때부터 병이다 라고 얘기하고 의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울증도 병인지 아닌지 뭐 정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을 예를 들면 아주 기분이 이제 보통 사람이 가장 많고 우울한 사람, 기분이 너무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한 경우는 병이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상이다. 그러니까 몇 프로부터 잘라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 까다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동성애가 어쩌다 한 번 예를 들면 다 이성애자인데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은 다 소수고 이제 하다 말다 한 사람은 대개 이 정도 되겠죠. 이제 1%, 2%, 3%. 그 어디서부터 잘라서 병으로 할 수 있느냐? 동성애 중독이 되면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거의 이 수명이 다한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이 정상에서 벗어났지만 변이죠. 벗어났지만 정상적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났지만 아직 정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되죠. 그 숫자가 많다는 걸 주장하려고 통계를 이렇게 과대포장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0% 신화가 나오는 거죠. 정상적 변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변이는 그냥 병이에요. 정상적 변이라는 게 있기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변이를.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아주 교묘한 말이고 보통 사람들한테 정상적 변이는 이제 병적으로 봐야 되죠. 이 단어의 정상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동성애,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를 바꾸려고 거기에다 노력을 쏟지 말고 이 사람들의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시도, 약물남용 이것을 도와주자. 그래 이제 이에 대한 강조를 엄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병원에 찾아오면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친절하게 인격을 존중해서 성의껏 치료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중에 이제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혹시 내가 동성애자라 그러면 겁을 먹죠. 혹시 이 사람 에이즈인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에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의료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강조가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그게 일종의 의료윤리로 되어 있어요. 의료윤리 중에 모든 환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중에 이 성소수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동성애자 우울증을 치료를 잘 해드려야 되지만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울증을 치료하다 보면요. 동성애자가 치유되기도 해요.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흥미있지 않습니까?